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고용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되고 이에 따라서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갔고 엔달러 환율도 올라갔고 이렇게 되면서 엔캐리 우려가 진정이 되고 주요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2.5% 올라갔고 야간 선물도 2.3%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반에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됐죠. 우리는 또 신용잔고가 급감했다라는 재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코스닥 시장에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가 1.7%, S&P 500 2.3, 나스닥이 2.87% 올랐는데 S&P 500 지수 2.3% 올라간 건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재료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재료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 상위 시총 35위까지인가 33위까지인가 전부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고르게 다 올라갔고, 특히 뭐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뭐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좀 우려감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쪽에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였고 나스닥 시장이 더 크게 올라가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 올라간 걸 가지고 이거 배트맨 같다고 이런 식으로 차트를 올릴 정도로 뭐 미국 분석가들은 좀 여유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렸던 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일자리를 잃게 돼서 실업수당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고용시장이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최근에 시장이 흔들렸던 요인은 엔캐리 자금 플러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또 그 경기 침체를 유발했던 게, 그 경기 침체 우려를 끌어냈던 게 고용지표 악화였잖아요. 근데 실업수당 청구가 줄어들었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된 거죠. 23만 3천. 그 전주에 25만이었는데, 이제 전주보다 줄었고, 예상치가 24만이었는데, 그거보다 덜 나왔거든요. 그리고 좀 주목받는 게, 텍사스 지역 이제 청구 건수가 확 줄어들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그 지난달 고용 실업률이 갑자기 4.3%로 튕겨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는 기후 영향인 거, 날씨 영향인 것 같다. 허리케인이 갑자기 오고 그것 때문에 130만 가구의 정전이 됐고 등등의 어떤 이슈가 있어서 좀 수치가 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텍사스 지역이 이제 허리케인 지나가고 나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확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는 미시간, 미주리 지역도 또 주목을 하는데 이게 수치가 또 꺾였잖아요. 근데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 이게 자동차 공업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름철에 설비를 갖다가 점검을 해야 돼가지고 공장 가동을 스탑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 버리니까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또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일자리 컴백을 하면서 이제 또 이 데이터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최근에 또 특히 7월에 고용 지표가 실업률 4.3%까지 나온 건 이런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맞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투자들이 또 유난히 더 안도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뭐 주요 코멘트 정리해 보면, 조기 금리 인하는 시장 불안만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9월 이전에 금리 인하 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할 필요 또는 주목할 필요 없고, 단지 관심은 그때 0.25냐 0.5냐 이것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하고 나서 반등 나온 거지 뭐 크게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표가 확인될 때까지는 방향보다는 이렇게 등락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보수적인 시각도 여전합니다. 뭐 경기 침체, 대선, 지정학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변동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거기에 맞춰서 재편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또 고용지표 관련해서는 뭐 지금 오늘 나온 데이터 그대로죠. 과장된 것 같다. 그동안의 우려는 그 이민자가 또 들어오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영향을 준 것 같다. 그 이민자에 따른 영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코로나 이후에 비자 발급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못 했었거든요. 그게 적체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이제 과정이 해소가 되면서, 적체가 해소가 되면서 비자 신청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발급도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미국인들 중심으로 보면 실업률이 좀 높아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고용 시장이라든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침체에 따른 어떤 채용을 안 한다든가 이런 현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되게 과장됐다 지난달께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데이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지표들을 보면 10년물 금리 올라갔고 이 금리는 사실 오늘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국채 발행이 오늘 줄어들었어요. 전날보다 이틀 동안 엄청나게 발행이 됐다가 오늘은 한 250억 달러 정도니까 이제 많이 된 건 아닌데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약해졌다. 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안전자산에 투자할 필요는 없겠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제 금리가 튀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또 하나 주목받은 건 이제 엔달러죠.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 낮아졌다. 이렇게 되면서 달러가 그렇게 터무니없이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석이 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엔캐리 관련돼서 이제 좀 나온 이야기를 좀 보니까 일부에서 걱정하는 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금융사 신용 문제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엔화 자금 빌려다가 여기저기 투자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망해가지고 은행들에게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신용 문제 터지면 이게 되게 골치 아픈 거거든요. 혹시 이런 문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쪽도 일부에서는 나왔고요. 그리고 어쨌든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달러가 약세로 갈 거기 때문에 엔화 강세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규모가 뭐 엔캐리 규모가 어디는 5천억 달러, 어디는 4조 달러 이렇게 막 규모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흥미로운 분석도 있어요. 그 라보뱅크에서 엔화에 대한 공매도 세력이 다시 등장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 쪽으로 이렇게 갑자기 엔화 강세가 되면 일본이 저렇게 경제가 좋은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엔화가 다시 약세로 갈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새롭게 엔화에 대한 공매도 세력이 등장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가에서 S&P 500 지수 확 매수한 헤지 펀드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엔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을 때 아예 다시 약할 텐데 뭐라고 해서 공매도 세력도 등장하고 이런 세력들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추정,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금리 관심이 높은데 최근 들어서 보면 9월 쪽으로 거의 뭐 고정이 됐어요. 뭐 안 내릴 것 같다라고 하는 데는 미지오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 다 9월이고 대부분 다 0.25%포인트 금리 인하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는 그냥 9월에 내려가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뜨는 게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올해 안에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단한다가 아니라 모건 스탠리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되게 어려워지니까 그 갑자기 월급 올려줄게 여기에다가 상여금까지 줄게 막 이런 모드로 굉장히 그 코로나 이후에 이런 모드로 쭉 갔었거든요. 근데 살만하니까 그럼 이제 월급 다시 깎자 이게 이제 금리 인상한 거예요. 그다음에 상여금 주던 것도 이제 좀 줄이는 그게 양적 긴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상여금을 줄여주고 있다가 이것도 중단하고 금리도 내리고 둘 다 다시 조금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구도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빼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뉴스도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거든요. 아직은 뭐 그냥 일부 증권사 주장이라서 그냥 좀 스쳐 지나가는 뉴스긴 했는데 저는 이것도 나중에는 큰 재료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한번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 오늘 6% 올라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우려 완화가 되면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이제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9%나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JP모건 오늘 크게 올라간 건 아닌데 제가 이걸 왜 그래프를 그렸냐면 대부분의 종목이 200일선 아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50일선은 이미 이탈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50일선을 회복하는 종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만약에 안착까지 가게 된다면 이번 조정 사이클이 끝난 걸로 투자들이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1선 회복하는 종목군들이 늘어나게 되는지 미증시에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과장됐다라는 이제 주장은 여기서도 나오는데 CEO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대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1년 전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답변한 사람이 17%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조사했더니 70%가 경기 침체는 안 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과장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도 연이어서 제기가 됐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 매도가 끝나야지, 그래야 시장이 돌아서는 거잖아요. 외국인들 매도가 끝나지 않으면 등락,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제 등락만 반복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하는 게 생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2조 원, 8조 원, 4조 원, 그러니까 짧은 기간 말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2주 이상의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사이클이 있었던 경험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이후에 보면 외국인들이 어쨌든 추세적으로 매수 우위였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사이사이마다 매도하는 사이클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완전히 이탈한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돌아서야 되는데 이런 재료,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고 엔달러 환율 올라가고 미국의 심지어 기술주들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이 뉴스에도 컴백을 안 한다면 이러면 조금 걱정이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업종별 반응도 주목해 봐야 되는 게 8월 들어서 의약품 업종, 제약주가 제일 강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운수장비는 저건 조선하고 자동차주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 좀 최근 들어서는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 있었고, 건설주는 뭐 그린벨트 해제, 이거에다가 저피별주 뭐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면서 올라갔죠. 반면에 이제 금융주는 좀 약했고 전기전자 업종은 제일 부진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약이 제일 강하고 전기전자가 제일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역순서로 바뀌게 될 거냐, 어떤 구도를 만들어질 거냐, 그러니까 요 순서 그대로 갈지 뒤집어질지, 그러니까 이 재료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가 고정이 된다면 그냥 8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려나 보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별 순서,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을 정리해 보면 어쨌든 만기일이 지나갔고요. 고용지표도 봤거든요. 예, 어떤 굵직한 어떤 이벤트가 지나간 이후에 시장의 어떤 반응과 이제 수급의 어떤 변화, 특히 외국인들 5일 연속 순매도 중이라서 이제 이런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오늘 반등도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투자들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약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비교 우위였는데 미증시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비교 우위가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잔고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제 제가 텔레그램에 본래 드렸던 자료긴 한데 제가 아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네, 코스닥 지수하고 신용잔고는 제가 이제 전체로 그냥 했습니다. 코스닥만 따로 뽑지 않고 신용잔고는 그냥 증시 신용잔고 전체로 봤는데, 보시면 지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긴 하잖아요. 왜냐면 신용잔고 자체도 수급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면은 이건 매수가 붙는 거고, 이 잔고가 빠진다라는 거는 매도가 가동되는 거니까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주목하냐면 신용잔고하고 증시하고 바닥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신용잔고가 피크 대비 15%,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 20%가 줄어들면 지수가 한동안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면 피크가 20조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신용잔고가 17조 원 중반 정도 조금 더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직까지는 10% 조금 더 되는 수준이 줄어든 거예요. 12, 3% 정도. 그러니까 저 조건에 충족이 되려면 신용이 최소 17조 원대까지는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떨어져 주면 이제 신용잔고가 바닥을 치면서 또는 이제 과하게 빠져나간 투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돌아서는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는 건데, 다만 여기 이제 하나의 함정이 있는 게 신용이 떨어지는 거하고 정확하게 기다렸다가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떨어지는 추세가 분명해, 이미 우리는 받아 먹었어라고 하면 먼저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신용잔고의 데이터를 좀 보면서 이거 많이 줄어서 17조 원으로 완전히 그 이하로 가는, 가장 이상적인 건 16조 원까지 빠지면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 분위기가 된다라면 시장이 돌아서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신용이 더 이상 줄지 않고 여기서 어정쩡하게 있다라면 지수가 이제 조금 이제 완전히 추세를 바꿔서 쭉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지그재그 형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 추이 당분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늘 부탁드립니다만은 이왕 보시는 거 좀 구독하기까지 눌러주셔서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